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절절TV의 진행을 맡게 된 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국내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노영길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국내를 넘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내다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던데 저의 기초를 위해서 기초 다지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ED, 그 연준의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중앙은행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여러 국가에도 다 중앙은행이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보통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잘 억제하는 가운데서 최대 성장과 최대 고용을 이뤄야 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과거에 뭐 1990년대부터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앙은행들은 항상 성장을 방점을 찍고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방점이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인플레이션 통제하는 것도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목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정책을 현재 구사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금리를 정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 매파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비둘기파와 매파의 차이와 매파적이다라는 말의 정의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성장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을 보통 비둘기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 관리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을 매파로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제도만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매파적인 인사들이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FOMC가 끝나고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이번 회의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최근에 연준의 기조들이 계속 매파적이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나 용어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 유동성 환경,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좀 고갈되는 환경들로 가고 있다 정도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그럼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보통 강경한 사람들을 매파적이다라고 하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자료를 보다가 그 서비스 물가를 견인 중인 주거비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서비스 물가가 뭔지 그리고 그게 주거비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재화랑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반대편에 있는 재화 물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물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가 주로 소비하는 것들 예컨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월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게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 항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든 인플레이션 품목들을 다 놓고 보면 주거비만 놓고 보면 32%에서 33% 정도의 비중을 미국 가게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나 아니면 음식료 가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보면 사실은 통화정책을 구성할 때 변동성이 너무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제외하고 지금 연준에서나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들을 계산하는데요. 그 항목 내에서는 4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항목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 다지기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보다가 주식의 계절이라고 해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는 거를 봤어요. 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각 계절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그 네 가지 계절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 리서치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나고 나면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만 현재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실적 장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기업들의 실적을
실적은 결국에 경기가 좋은 국면들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고 실적이 느는 국면들을 실적 장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금융 장세라고 하는 것은 실적과 무관하게 정책을 통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확인했었던 금융 장세 같은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자산 매입 조치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뿌려주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금융 장세라고 할 수 있겠고 보통 실적 장세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금융 장세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의 함수가 올라가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역금융 장세나 역실적 장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대로 가는 그림들이겠죠. 그럼 지금 국면들이 어느 네. 국면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역금융 장세를 이미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지나가고 있고 역실적 장세가 시작된 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도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의 이 제조업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후퇴를 하는 역실적 장세를 통과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 계절로 치면은 네.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가 같이 맞물리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